BTV 이동진의 파이하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네, 오랜만에 책 한 권을 온전히 잘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교양이 집사, 오늘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의 어떤 굉장히 유명한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판매가 된 책이기도 하고요. 아마 집에 이 책이 꽂혀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완독하신 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그 서양의 윤리학의 어떤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다루는 철학사에 관한 책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정치 철학의 문제, 그러니까 정의론의 문제를 어떤 핵심적인 주제로 삼아서 거기에 관한 세 가지 입장을 대비시키면서 풀어나가는 굉장히 잘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도 이제 중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대략 한 2400년 정도의 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에서 다루고 있는 그 윤리학에 관한 어떤 핵심적인 쟁점들을 다루는 방식이 무척이나 방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철학서를 읽는데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익숙함이 없는 분이라면 사실은 그냥 술술 넘어가는 책이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건 윤리학의 문제, 정치 철학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책만큼 일목요연하게 잘 쓰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들은 다 제 의견이 아니고 당연히 또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마이클 샌델이 하고 있는 것이고 마이클 샌델조차도 그 중에 상당 부분들은 서양 철학사에 있는 부분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 의견을 덧대는 방식인데요. 오늘 제 역할은 이것들을 최대한 잘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잘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안전벨트 매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초반부에 굉장히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에 관한 서술로 시작합니다. 트롤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차 혹은 탄광에서 이렇게 쓰는 광차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롤리 딜레마 자체는 마이클 샌델이 고안한 사고 실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필립 하프시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윤리학의 어떤 핵심적인 딜레마를 다루기 위해서 고안한 일종의 철학적인 사고 실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간단히 일단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트롤리를 몰고 있습니다. 기관사인데, 근데 그 기관사가 몰고 있는 그 전차는 시속 100km의 속도로 철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철로의 끝에 보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 저기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하시고 있는 그 5명의 인부들은 지금 현재 여기서 트롤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5명이 전부 다 트롤리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급해진 기관사가 오른쪽을 보니까 이렇게 약간 비상철로가 약간 철로에 따라서 나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또 다른 인부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가서 만약에 선로에서 핸들을 돌리게 되면 비상철로로 이 트롤리가 옮기게 되고 그러면 5명 대신 1명이 죽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신이 이 트롤리를 움직이는 기관사라면 핸들을 돌려서 1명을 죽이는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의문인 것인데요. 이 문제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이 트롤리를 발전시킨 두 번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상황은 비슷한데 조금 상황을 바꿉니다. 어떤 육교에서 한 남자가 이렇게 보는데 구경꾼의 입장에서 밑에 철로를 내려다 보니까 저기 시속 100km의 속도로 이번엔 기관사가 아닌 거죠. 구경꾼인 거죠. 트롤리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는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노동자들이. 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싶은데 이 기관사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100km의 속도로 오고 있고 근데 육교 끝에서 어떤 사람이 그 바로 철로 위에서 어떤 사람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체구가 굉장히 크고 뚱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로에 질주하고 있는 트롤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남자를 뒤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철로 위로 정확하게 떨어뜨리게 되면 철로가 이 사람을 치는 대신에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니까 5명의 노동자들은 산다라는 설정입니다. 물론 이럴 때 왜 꼭 그 사람을 정확하게 떨어뜨려야 되느냐,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 있느냐, 등등등 이런 문제는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실험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그게 유일한 선택일 때 뒤에서 구경하고 있을 때 그 남자를 뒤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트롤리를 막아서 1명을 죽이는 대신에 5명을 살리겠는가? 라고 물어보면 앞에 것과 굉장히 비슷한 사고 실험인데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밀어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뒤는 왜 이런 선택을 할까라는 것은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도덕 원칙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딜레마가 생기는 이유인데, 첫 번째 원칙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된다라는 어떤 도덕 원칙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원칙은 뭔가 하면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 할지라도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 원칙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 트롤리의 변형된 형태로서의 사고 실험마다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한 어떤 그 도덕적인 압박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선택에 있어서. 바로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이클 샌델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도덕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이 그런 원칙들 사이의 어떤 충돌 속에서 입장을 정리해보고 이 공공한 상황 속에서 탈피하려고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철학의 시작이다 라고 마이클 샌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의 제목은 정의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정의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것의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분배의 문제일 텐데요. 분배라는 것은 소득과 부를 분배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한 사회에서. 혹은 의무와 권리를 분배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기회 혹은 기회와 권력을 분배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재화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선에 부합하고 미덕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것이 이 정의론의 핵심 난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분배의 어떤 기준이 있겠죠. 잣대가 있을 텐데요. 이 잣대를 철학사를 통틀어서 모두 세 가지 기본적인 잣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마이클 샌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이고요.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덕입니다. 행복이 잣대일 때는 행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가라는 잣대가 사용되게 되고요. 자유를 잣대로 사용할 때는 자유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있겠죠. 미덕에 관해서는 미덕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라는 어떤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미덕 추구, 행복의 극대화, 자유 존중, 이 세 가지 잣대가 사실상 이 책의 내용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가 각각 철학자에 따라서 혹은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이 책은 설명하고 또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책의 서두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온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건 2004년도에 플로리다 지역을 강타했던 태풍 이야기입니다. 근데 태풍이 있고 나서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쉽게 이 여름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얼음을 구하기 어렵고 굉장히 재난 상황이 되었는데 한 주유소에서 평소에는 $2에 팔던 얼음 주머니를 이 재난 사용을 이용해서 $10에 폭리를 취하면서 팔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로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고 가격 폭리 처벌법이라는 것을 제정할 것인가를 놓고 사회적인 논란이 있게 됩니다. 이 사건들을 가져와서 이제 마이클 샌델은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반대가 있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격 폭리 처벌법,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처벌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폭리를 취할지언정 그런 사람들을 자꾸 그렇게 비싸게라도 팔도록 해야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얼음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생산해서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게 되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얼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적으로 공공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격 폭리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입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잣대 중에서 첫 번째, 행복 극대화의 원칙에 토대한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폭리를 취하는 것은 나빠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로는 행복을,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공공한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근데 똑같은 그런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두고도 이 상황에서 가격폭리 처벌법을 정반대로 찬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얼음을 많이 생산을 하게 하고 비싸게 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비싼 값을 적시에 혹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해결이 되고 많이 공공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럴 경우에 가격이 비싸져서 오히려 가난하거나 빈곤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얻어쓰기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 오히려 이 재난 상황을 악화시킨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반대되거나 찬성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안은 모두 다 행복을 극대화한다라는 원칙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한 정반대의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행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잣대가 아니라 두 번째 잣대, 그러니까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찬성할 수도 있고 또 반대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는 이런 폭리를 취하는 사람을 처벌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계약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있는 계약인데 그것을 국가가 개입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자유라는 굉장히 신성한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격폭리처벌법에 반대를 합니다.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도 이 가격폭리처벌법에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 이런 그 10달러짜리 얼음 주머니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재난 상황 속에서 그것은 강요된 선택이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자유가 무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폭리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잣대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미덕에 관한 부분, 미덕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라는 입장인데 이런 입장에서는 가격 폭리를 처벌하기를 주장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굉장히 재난 상황에서 공공한 위치에 놓이는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라는 미덕에 관한 어떤 판단이 있는 것이고요. 그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심판을 가하는 것으로서 가격폭리를 처벌하는 어떤 분노가 내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례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결국은 이 세 가지 잣대로 똑같은 그 가격폭리처벌법에 따라서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잣대에 따라 어떻게 다른 판단이 가능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책을 관통하는 정치 철학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올바른 사회,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라면 그 사회의 어떤 미덕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뭐 정책이라든지 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아니면 미덕이나 선에 관한 입장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개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국가라든지 정부라든지 혹은 사회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중립을 지켜서 판단하지 않고 최선의 삶을 각각의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충하는 입장 때문에 수많은 어떤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에 따라서 첫 번째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이 책은 전반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리주의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철학자 이름은 아마 제러미 벤담이겠죠. 제러미 벤담은 도덕의 기본 원칙을 매우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리는 방향으로 정책 같은 것이 입안되어야 된다, 그렇게 실행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인 것인데요. 그게 바로 도덕이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공리주의라는 말이, 공리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다양하게 쓸 수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공리는 우리말로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유용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럴 때 유용성 혹은 공리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직접 경험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행복 혹은 쾌락, 그 일체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고요. 혹은 정반대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그 모든 것, 일체 이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공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이 공리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다른 정책을 썼을 때에 비해서 이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느끼는 그 쾌락과 행복의 총량이 그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보다 혹은 다른 정책을 시행했을 때보다 더 많이 증가한 상태인가, 더 많은 상태인가를 따지면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 제러미 벤담은 그 고빈원에 관한 사례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본인의 책에서. 그 고빈원에 관한 건 이런 겁니다. 고빈원이라는 것은 이제 빈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예를 들면 요즘으로 친다면 노숙자들의 어떤 쉼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제러미 벤담의 이야기는 굉장히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거리를 걸어 다니는 한 명의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라는 거죠. 근데 거리를 걸어 다니는 구걸하는 사람을 일반적인 사람, 구걸하지 않는 사람이 보게 되면 보통 두 가지를 느낀다는 겁니다. 정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동정심을 느낀다는 것이고, 정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 입장에서는 혐오감을 느낀다라는 것인데, 둘 다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적어도 그것을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 말하면 쾌감보다는 불쾌, 쾌락보다는 이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동정심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온전히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통이 증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 모습 보는 것 자체가 괴롭고 싫은 거죠. 그런 입장에서 역시 고통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러미 벤덤은 거리에서 보이는 그런 구걸하는 사람은 족족 다 극빈원에 강제로 넣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걸하는 사람을 고빈원에 집어넣는 것이 그 사람이 그의 어떤 판단에서는 별로 안 좋은 선택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구걸하는 사람은 고빈원에서 어떤 그 사회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뭐 일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 자유롭게 바깥에서 느긋하게 구걸하는 행위가 더 행복한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구걸하는 사람의 그 사람을 바깥에 두었을 때 늘어나는 사회적인 쾌락보다는 그 사람을 고빈원에 집어넣고 일을 하도록 만들었을 때 사회 전체 총량으로 보았을 때는 훨씬 더 쾌락, 행복이 증대한다. 그러므로 고빈원을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이와 같은 제러미 반담의 공리주의에 대해서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단순한 계산의 문제로 바꿔버린다라는 부분에서의 비판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마이클 샌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테러리스트 용의자인 사람을 고문하는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도시 어딘가에 향후에 이제 크게 폭발을 일으키게 될 어떤 폭탄을 매설한 테러리스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테러리스트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용의자를 우리가 잡았다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테러리스트한테 빨리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다치기 전에 어디에 폭탄을 매설했는지를 알려달라라고 말을 했을 때 전혀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를 고문을 해서라도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그런 도덕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일단 테러리스트 용의자이지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것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테러리스트로서 그런 활동을 했을 것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랬을 때 그 사람을 고문을 해서라도 괴롭게 육체적으로 가학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옳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공리주의적인 입장이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고문해서 가해지게 되는 어떤 고통의 증가보다는 그 폭탄이 터지지 않게 함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신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부통령이었던 미국의 딕 체니 같은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던 건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은 문제를 한 번 더 비틉니다. 이번에는 테러리스트는 굉장히 독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고문하더라도 절대 자기가 매설한 곳을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테러리스트한테 너무 사랑하는 어린 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린 딸을 고문을 하면 이 사람도 못 견디고 마침내 내가 폭탄을 어디다가 매설했는지를 토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아무 죄 없는 테러리스트의 어린 딸을 고문하겠는가? 라는 식으로 문제를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훨씬 더 딜레마가 심해지게 되죠. 왜냐하면 테러리스트까지는 모르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린 딸을 아무 죄가 없는 무고한 어린 딸을 고문하는 것을 과연 전체의 어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딜레마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는 거기다가 하나의 사례를 더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제 어실러 르긴이라는 유명한 SF 소설가가 있죠. 이 사람이 쓴 작품 이야기를 또 마이클 샌델이 합니다. 그 작품 속에서 어떤 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번영을 누리고 있고 무척이나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 도시가 아름다워지게 운영되는 어떤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 도시의 중심부에는 어떤 거대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지하실은 굉장히 어둡고 컴컴하고 굉장히 사람이 살기 안 좋은 환경인 거죠. 거기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 지하실에서 영양실조 상태로 비참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이 도시가 아름답게 운영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터무니없지만 소설의 어떤 그런 딜레마를 다루기 위한 어떤 설정인 것인데요. 그랬을 때 그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 한 무고한 소년 어린아이를 그 지하실에서 고통을 주게 평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로 마이클 샌델이 제기하고 있죠. 도시 전체의 번영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고통을 주는 것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죠. 이랬을 때 당신은 과연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말 그대로 제러미 벤담의 어떤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쾌락이라든지 고통이라는 것에서 수많은 쾌락이 있고 수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서의 어떤 질적인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다라는 비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쾌락이라는 것을 일종의 단일 통화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이 끌어오고 있는 그 예화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사례가 있다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체코에서 과거에 이제 흡연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흡연자들의 건강 관리나 병원에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료비 지출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국가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흡연자들 때문에 늘어나는 어떤 것 때문에 담배에다가 세금을 부과해서 그 의료비 증가를 세금으로 충당해서 그것을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정책을 발표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굉장히 큰 담배 회사 중에 하나인 필립 모리스가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거죠. 실제로 담배를 피워서 흡연자들이 담배로 인해서 어떤 병에 걸려서 병원을 많이 찾아서 의료비가 증가되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빨리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의 수명이 짧게 줄어들어서 빨리 세상을 떠난다는 걸 감안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의료비 증가는 오히려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흡연이 늘어날 때 감소된다라는 주장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필립 모리스는 여론에 의해서 굉장히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어떤 그런 달러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바꾸어서 너무나 단순화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필립 모리스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어떤 성명을 내기도 했다고 하죠.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극단적으로 몰아갔을 때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그 사례들을 끌어들여서 이 책은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인터넷과 IPTV 가입은 어디로? 바로 가입, 바로 설치, 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할인, 바로 혜택, 바로 비다이렉트 샵. 더 빠르게 SK 브로드밴드. 바로 가입, 바로 설치, 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할인, 바로 혜택, 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설치도 혜택도 바로 비다이렉트샵. 바로 SK 공식 온라인샵. 바로 비다이렉트 샵. 가입 문의 106. 네, 이렇게 명확하지만 많은 논란이 되고 또 난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제러미 벤덤의 견해를 수정하려는 견해가 있었죠. 바로 J.S. 밀,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의 견해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연장해서 거기서 본인의 어떤 철학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 벤덤의 의견에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결합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인권, 권리, 여기다가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이제 절충하려고 했었던 것인데요. 이 J.S. 밀에 대한 이 마이클 샌델의 입장은 그냥 간단히 좀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J.S. 밀의 말이 있죠. 그 말도 사실은 조금 더 긴 말인데요. 만족스러운 돼지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이야기하면서 마이클 샌델은 이것은 이미 공리주의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족한 그 돼지보다 만족하지 못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말할 때 그 판단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라는 존재가 동물보다 훨씬 더 낫게 만드는 그 무엇에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의 어떤 도덕적인 이상을 잣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벌써 인간의 욕구라든지 혹은 그런 것이 해갈되거나 충족되는 데서 오는 데서 판단하게 되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명의 철학자를 굉장히 간명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러미 벤덤은 좀 더 일관적인 철학자이고 J.S. 밀은 좀 더 인간적인 철학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이 공리주의에 대한 이 마이클 샌델 이 책에서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유에 관한 존중이라는 어떤 그런 잣대에 관한 부분일 텐데요. 이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무엇이 정의인가?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도덕이고 정의다라고 말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자유지상주의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똑같은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상당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게 되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지상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중에서도 핵심을 이루고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이 어떤 모든 그 논의에서의 중심에 두는 그런 거죠. 인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사회가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증대시키려는 인위적인 방안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에 반대를 하고요.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이런 입장으로서 이제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하이에크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밀턴 프리드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밀턴 프리드먼에 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상당히 길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밀턴 프리드먼에 따르면 그는 현대 국가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권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정책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이제 강제로 징수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강제로 그 사람이 일하는 동안에는 징수를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일정한 연령이 지나게 되면 사회가 지급을 하게 돼주는 정부가 그런 것이 이제 국민연금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밀턴 프리드먼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젊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이용해서 마음껏 흥미롭게 살고 그리고 말년에는 내가 그 대가로 비참하게 살겠다라고 어떤 사람이 선택했다고 했을 때 그 선택을 국가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가라는 반론을 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삶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누리겠고 나중에 말년에 있을 때 내가 비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넌 그렇게 살면 그것은 좋은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일하고 있는 데서 돈을 내가 떼서 국가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65세가 지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하면 말년이 그나마 덜 공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입장은 그것이 더 나은 입장이라고 이 앞에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침해하면서 강제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바로 밀턴 프리드먼의 입장인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밀턴 프리드먼은 심지어는 그 최저임금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두 자유로운 계약의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계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어떤 선을 강제하는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자유지상주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으로서 로버트 노직의 이야기도 이 마이클 샌델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노직은 흥미로운 사례를 갖고 오는데요. 바로 마이클 조던의 사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슈퍼스타로서 농구 자체를 거대하게 붐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어떤 팬들을 양산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굉장히 기쁨을 주었던 것이 사실일 텐데요. 그러다가 잘 알려진 것처럼 마이클 조던이 1993년도에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마이클 조던을 볼 수 없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연방의회가 마이클 조던이 은퇴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 시즌에서 그렇다면 소득세 30%에 해당하는 3분의 1 정도만 이 시즌을 뛰도록 만약에 강제한 어떤 법안을 입안했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연방의회가 강제로 마이클 조던을 3분의 1을 뛰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로버트 노직은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마이클 조던에게 30% 혹은 33%의 소득세를 매기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마이클 조던과 관련된 이 로버트 노직의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당연히 반박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반박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정 그 30% 혹은 33%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싫다면 그 마이클 조던은 그만큼 일을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일을 줄이고 세금을 덜 내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재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 가지 나쁜 사안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덜 나쁜 게 있고 더 나쁜 게 있다고 했을 때 왜 꼭 둘 사이에서 하나를 결정하게 하느냐. 둘 다 나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반박도 가능하겠죠. 마이클 조던한테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가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 100만 달러가 별로 큰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만약에 나누어서 100명에게 $10,000씩 준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그 가난한 사람에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마이클 조던에게서 가져가는 돈이 마이클 조던보다는 공공한 사람들한테 훨씬 더 절실하다. 그러니까 그 돈은 절실한 쪽으로 가도록 정부는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반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렇게 재반박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같은 선은 개인이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국가가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또 다른 재반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콩팥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고 나머지 또 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했을 때 콩팥이 누구한테 더 절실하냐는 것이죠. 콩팥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건강한 사람의 콩팥 중에서 하나를 떼어가지고 이식 수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콩팥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절박하니까. 그렇지만 콩팥을 떼어주는 사람 입장에서 콩팥을 하나 주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그 사람만큼 콩팥이 절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절실한 사람은 콩팥으로 관련된 어떤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한 사람의 콩팥을 떼서 이 사람한테 주도록 강제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재반박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정말 슈퍼스타로 농구를 너무 잘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득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농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코치도 있고 함께한 4명의 또 다른 선수들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이클 조던이 이루어낸 수많은 성공은 상당 부분 주변 사람들의 협력과 기여로 이루어졌다라는 반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지상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마이클 조던의 그 얻은 성과의 상당 부분을 주변에서 어떤 조력을 통해서 얻은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임금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하도록 나머지 선수들도 연봉을 받고 있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조던은 이런 슈퍼스타이기도 하지만 천문학적인 숫자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그런 거부이기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회가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30%를 부과를 해서 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중과세를 해서 그 과세한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현대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현대국가에서 그런 복지 정책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버트 노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30%를 내가 국가가 징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마이클 조던의 시간의 30%를 국가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이클 조던이 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선 노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간을 투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국가가 특정인에 대해서 그의 시간의 일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일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로버트 노직의 철학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과격할 수도 있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어떤 원천적인 의미에서는 사실상 노예제랑 같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로버트 노직이라든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견해의 어떤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어떤 자유주의적인 생각에 토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될 텐데요. 다시 말하면 나에 속하는 것, 내 재산뿐만 아니라 나의 몸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국가가 혹은 사회가 공공의 선을 위해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자유지상주의적인 견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자유지상주의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은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의 장기를 자유롭게 사고 파는 어떤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콩팥을 팔고 안구를 팔고 이렇게 팔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돈을 주고 어떤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어떤 사회를 상상하게 보게 된다면 그 사회를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유명한 사례이기도 하고 많은 책에서 나오는 사례이기도 한데 자발적인 어떤 식인행위라는 어떤 극단적인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독일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인데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자기가 어떤 사람을 구한다라고 구인 공고를 냅니다. 공고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식인 취향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죽고 싶어서 그리고 죽은 상태에서 나에게 자신의 몸을 식량으로 제공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연락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자살하고 싶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더군다나 자기가 죽어서 식인 취향이 있는 저 사람한테 자기 몸을 식량으로 제공할 그런 용의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은 합의를 했습니다. 계약서까지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살해해서 토막살인한 시신을 냉장고에 넣고 20kg까지 먹어치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어떤 엽기적인 끔찍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정에서 수많은 공방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마이클 샌델은 이 사례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죠. 두 사람 사이에서 자유지상주의적인 견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기의 몸을 제공해서 나를 죽이고 내 몸을 먹어라 라고 요청한 사람이 있고 먹고 싶다. 그리고 당신이 제공했으니까 나는 그것을 자유롭게 계약에 따라서 먹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계약은 온전히 순전한 강압도 없는 자유로운 계약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라는 어떤 실제적인 문제를 들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자라면 콩팥을 마음대로 사고 파는 사회, 그 다음에 식인 행위도 자발적으로 두 사람이 계약했다면 그것을 용인하는 사회를 옹호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마이클 샌델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지상주의적인 입장은 실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주 복잡하다는 얘기인데 현실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정치로 보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자유방임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공화당이겠죠. 다시 말하면 정부는 최소정부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시장의 어떤 자유로운 형태에 개입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좀
덜 개입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공화당이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일 텐데요. 근데 똑같은 공화당이라고 할지라도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정반대의 어떤 견해를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낙태라든지 동성결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낙태라든지 동성결혼 같은 입장에 대해서는 자유방임의 입장을 두지 않습니다. 한 사회가 나아가야 될 어떤 미덕이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고 바로 그런 것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인간의 생명권이라든지 혹은 동성결혼에 대해서 금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결합만이 올바른 결혼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념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정책인데도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정반대로 문화적으로는 공화당이 이것을 굉장히 규제하는, 다시 말하면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견해 중에서는 미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주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복지 정책을 행하고 있죠. 그 얘기인 즉슨 경제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미덕을 추구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 문화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낙태라든지 혹은 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이 자유를 옹호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태에 관해서는 낙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 임신한 여성의 어떤 자기결정권이라는 걸 내세우게 되고 또한 그 동성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 역시도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만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덕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제 정책에 따라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모순되게 보일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서 현실 정치에서 펼쳐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중심에 두고 이 도덕 철학에 대해서 정의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연장선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는 제러미 벤덤이 자신의 그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한 이후에 5년이 지난 상황에서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공리주의를 통렬하게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것일 수 없다라는 것이고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공리주의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욕구가 충족이 되면 쾌락인 것이고요. 충족이 되지 못하면, 목마른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덕이라는 것이 가변적인 이와 같은 인간의 욕구라든지 기호에 토대하는 것일 수 없다라는 것이 칸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험적인 것은 도덕의 기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도덕은 의무라든지 아니면 권리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죠. 칸트는 이 모든 그 도덕 철학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인간은 굉장히 존엄한 존재이고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바로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과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칸트는 이제 자유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칸트에게 있어서는 자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엄격한 개념,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욕구일 것인데요. 칸트의 입장에서는 욕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단 것을 먹고 싶다라든지 물을 마시고 싶다라든지 자고 싶다라든지 그 어떤 욕구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이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율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욕구 자체가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진정으로 자율적인 어떤 그런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원칙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도구로서의 원칙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원칙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것이 이 도덕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도덕 철학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뜻일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주어진 목적에 맞게 맞는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칸트의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정언명령이라는 말일 텐데요. 이 정언명령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언명령이라는 말을 또 이해해야 됩니다. 가언명령이라고 할 때 그 가언이라는 말은 조건이 붙는다는 뜻이고요. 정언이라는 말은 조건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도덕에 있어서의 최고 원칙은 가언명령이 아니라 이 정언명령이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뭐뭐뭐 하면 뭐뭐뭐 하니까 뭐뭐뭐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가언명령이라는 것이고 그런 조건이 붙지 않게 어떤 그 의무를 실행하게 되면 그것은 정언명령이라는 거죠.
칸트가 얘기한 사례 중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빵 가게 주인이 있는데 그 빵 가게의 세상 물정 모르는 어떤 아이가 빵을 사러 온 겁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한테 빵값을 뒤집어 씌워서 비싸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비싸게 받지 않습니다. 빵가게 주인이. 왜냐하면 첫 번째, 내가 비싸게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탄로가 나서 저 빵가게 주인은 어린아이를 속이고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자기 빵가게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것은 가언명령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설사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내 평판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평판이 나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반대로 그 아이한테 바가지를 씌우지 않고 돈을 그대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이니까 그것을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한다라는 입장에서 옳은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언 명령에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도덕의 어떤 최고 원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칸트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의 어떤 원칙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행동 준칙을 정할 때 그 행동 준칙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행동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는가를 자문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칸트는 자살에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벗어나기 어려운 어떤 굉장히 힘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신의 목숨과 몸을 사용하는 행위이기 때문, 다시 말하면 인간 자체와 인간의 몸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칸트의 철학에 대해서도 물론 반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의무를 따르는 것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자율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을 한다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의무를 따르는 것이 어떻게 자율적인 행동이 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칸트 철학은 이렇게 재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라는 것과 자율이라는 것은 함께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 단 한 가지 조건 때문에 그것이 양립이 가능한다는 것인데, 그때 그 조건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 원칙을 자기 스스로 정했을 때, 자기 행동을 자기가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죠. 자율적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것은 어떤 그 의무를 따르는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두 양자 사이에서의 모순이 있지 않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와 같은 자신의 행동 준칙을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이고, 인간은 바로 그런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이다라는 것이 다시금 칸트 철학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반론은 이런 것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제각각 정언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면 나의 정언 명령과 다른 사람의 정언 명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수많은 정언 명령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칸트 철학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동 준칙을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을 정언 명령에 따르게 될 때 자기가 생각한 행동 준칙이라는 것은 특정한 나로서 내가 생각한 어떤 행동 준칙이 아니라, 말하자면 칸트의 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쓰게 된다면 순수 실천 이성으로서 그런 선택을 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성적인 존재로서 정언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의지에 따른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의 행동 준칙은 다 똑같은 정언 명령에 귀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칸트는 기본적으로 사회 계약을 기본으로 하는 어떤 정의론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랬을 때 이제 사회 계약이 기본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원초적인 계약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요. 이 원초적인 계약이라는 것이 역사에서 실제로 오래전에 있었던 계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상의 계약이다라는 입장을 칸트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도덕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주의적인 입장에서 경험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칸트가 바로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칸트는 이런 그 상상의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원초적인 계약이 과연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고자 한 견해가 윤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200년의 세월이 흘러서 바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윤리학자 중에 한 명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존 롤스에 의해서, 그의 책 정의론에 의해서 제시됩니다. 네, 존 롤스의 철학적인 입장은 자유주의적인 평등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존 롤스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원초적인 상태에서, 그리고 또 평등한 상태에서 과연 사람들은 어떠한 원칙에 합의해야 되는가를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하나를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계약에서는 완벽하게 평등한 조건이 이루어지긴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면 마이클 샌델은 이런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나이가 많고 혼자 살고 있던 할머니가 있었다고 하는데, 할머니 집에 변기가 고장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변기를 수리하는 업자를 불러서 변기를 고치게 하는데요. 할머니가 굉장히 어둡고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 변기를 수리하는 업자가 이 배관공이 무려 5만 달러를 계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변기를 고쳐주는 대가로 5만 달러를 갈취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는데 이 계약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옳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도 그 계약 내용을 다 전에 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서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돈을 먼저 계약금으로 2만 5천 달러를 주고 나머지 2만 5천 달러를 지불하기 직전에 이제 이게 발각이 되어서 결국은 수사가 된 상황인데요. 표면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평등하게 계약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판단이 굉장히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요. 정보가 부정확한 부분들도 있고 많은 부분에서 비대칭적인 부분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실제 계약에서는 강압에 의한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호혜의 어떤 원칙이 어긋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원초적인 계약의 형태를 상상함으로 인해서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한번 묻는 그런 어떤 장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존 롤스의 입장인 것이죠. 존 롤스가 생각하는 그 원초적인 계약의 어떤 조건은 가장 핵심적인 어떤 기본 조건은 바로 이런 겁니다. 무지의 장막이라는 것인데요. 어떤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라는 것을 어떤 한 사회에서 정하려고 할 때 그것을 정책을 정하게 되어서 토론하게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결정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다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뭐 서울에 산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좀 더 유리한 정책에 찬성을 하겠죠.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다라고 한다면 누진세를 적용해서 소득세를 가져가는 것에 반대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성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이걸 완전히 모르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은 깨어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성적인 판단할 수 있으면서 나머지 하나는 이기적이라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정책을 협상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런 개인들이 모였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초적인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이로운 계약을 도출해내기 위한 그들의 합의는 과연 어디에 귀결될 것인가라는 것이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게 됩니다. 존 롤스에 따른다면 이런 무지의 장막 속에서 그 정책에 참여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공리주의는 채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사회적인 어떤 그 소수자의 입장에 있게 된다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나의 기본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지의 장막 속에서 내가 소수의 어떤 그런 상황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도 소수의 상황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원하는 그런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된다면 공리주의에는 찬동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 자유지상주의적인 입장에도 찬동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빌 게이츠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거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자유지상주의적인 견해,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견해에게도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동시에 쓰면 느려지는 인터넷. 이젠 기가로 뻥 뚫어보세요. 와이파이 요금 면제, 출동비 면제, 랜선 동시 접속은 세대. 이것이 바로 기가찬 속도와 기가찬 혜택.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클릭. 그렇다면 과연 이런 원초적인 계약을 해야 되는 당사자들은 어떤 합의에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두 가지 합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존 롤스는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평등의 원칙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반대로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평등의 원칙은 뭔가 하면 언론의 자유라든지 뭐 종교의 자유라든지 이런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그것에 해당하는 그런 자유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원초적인 계약 당사자들은 다 합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 경제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불평등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불평등도 허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정반대로. 근데 이것은 단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불평등의 결과로 생겨나는 이익이 그 사회에서 가장 덜 혜택받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 조건 하에서만 그 차등의 원칙, 다시 말하면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존 롤스가 제시한 그 원초적인 계약은 뭐 가언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언이라는 말 아까 그 칸트적인 개념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지의 장막이 들어진 상태에서 내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기적이기도 하면서 이성적이기도 한 인간들이 모여서 선택하게 되는 그런 그 계약의 내용들은 지금과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두 가지 원칙에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와 같은 원천적 계약에 관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존 롤스는 그러니까 소득이라든지 기회를 분배하는 문제는 우연과 같은 그런 임의적인 요소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존 롤스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존 롤스는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신분제에 반대합니다. 귀족제라든지 뭐 카스트 제도 같은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명백합니다. 출생이라는 것은 결국 우연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귀족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천민으로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출생으로라는 것은 순전한 우연인데 그 우연의 요소에 맞추어서 사회적인 재화를 분배한다. 귀족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천민은 굉장히 나쁜 환경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부당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경론을 일으키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존 롤스는 이 신분제뿐만이 아니라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이 혹은 빌리 게이츠 같은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어떤 큰 돈을 벌게 되거나 아니면 그 자기의 능력을 갈고 닦아서 수많은 골드를 성공시켜서 마이클 조던처럼 거액을 벌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가정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거둔 사회적인 성공이 그 사람만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임의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우연 때문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마이클 조던하고 똑같은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이클 조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했던 농구 선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조던이 더 크게 성공했던 것은 그 사람이 타고난 재능 때문일 텐데 그 사람이 타고난 그와 같은 재능은 역시 우연적인 요소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이죠. 그러면 빌 게이츠처럼 사업에 밝고 굉장히 거기서 헌신한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건데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뛰어난 두뇌를 타고났다면 그 뛰어난 두뇌를 타고난 것조차도 우연이겠죠. 어떤 사람이 IQ 150으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은 IQ 80으로 태어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재능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모든 재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의적인 요소에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인 요소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뛰어난 재능을 갖고 타고난 사람들이 많은 사회적인 재화를 가져갈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존 롤스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력도 재능인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존 롤스에 따르면 노력조차도 임의적인 요소에 좌우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노력도 타고난다라는 말로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마이클 샌델이 강의를 하게 되면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버드 대학교 같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은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굉장히 남들 노는 시간에 혼자서 굉장히 노력하고 한 그 결과로 하버드까지 오게 되었다는 건데 그것이 우연이고 임의적인 요소에 좌우된다라고 존 롤스는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이클 샌델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어떤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아이, 어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아이보다 두 번째 아이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노동윤리가 더 강하고 근로정신이 훨씬 더 강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성취동기가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첫 번째 아이가 두 번째 아이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 더 많이 노력하기도 한다라는 결과입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가 맞나 틀리나를 떠나서 마이클 샌델은 이 얘기를 마치고 나서 학생들한테 손을 들어보라고 한다는 거죠. 자기가 집안에서 첫 번째 아이인 사람, 두 번째 아이인 사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이 한 70% 정도는 첫 번째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이것을 이제 과연 이 이론이 얼마나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사회 전체에서 첫 번째 아이가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얼마인지 등등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마이클 샌델은 만약에 노력하는 어떤 성향조차도 타고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임의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렇다면 대체 사회적인 재화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유일하게 정의로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차등의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사람들은 불평등하게 태어나고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야지만 노력할 수 있고 재능도 역시 발휘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뭐 부모라든지 모든 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선택받은 운 좋은 사람들이 얻어낸 거대한 이익은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한테 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소득과 그 모든 사회적인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차등하게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유일하게 허용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입장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덕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정의를 논하는 입장인데요. 바로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의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의로운 사회는 미덕을 권장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유주의적인 입장, 특히 이제 자유지상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국가라든지 사회는 개개인들이 과연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 개입하면 안 되고 거기서 중립을 지켜야 되고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덕을 추구하는 입장 그리고 마이클 샌델의 입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입장은 사실은 이 책에 서술된 내용 중에서도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정의에 관한 숱한 논의에 있어서 미덕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이 고대에서 굉장히 중시되었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근대에 오면서 이 근대 철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를 중시하는 어떤 입장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어찌됐건 이 연장선상에서 마이클 샌델은 이 사회는 적극적으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 공동선을 추구하고 미덕을 권장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발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국가가, 정부가, 사회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은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단지 공리를 극대화한다거나 자유를 존중한다거나 이런 것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삶의 의미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견들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그러면서 함께 공동선을 고민하는 사회야말로 올바른 사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그런 입장에서 이 미덕 추구에 있어서 자유주의적인 어떤 입장이 어떤 그런 거리를 확보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고 정부라든지 사회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마이클 샌델은 그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의에는 어쩔 수 없이 판단이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동성혼이라든지 혹은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누진세를 적용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도덕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인데요. 결국 정의라는 것은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다라고 마이클 샌델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에 관해서도 마이클 샌델은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사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런 미덕을 추구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던 사람은 바로 1968년도 미국 대선에 나왔던 로버트 케네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동생이죠. 근데 로버트 케네디는 전통적인 그 자유주의자들처럼 이런 그 선과 악의 문제 혹은 사회가 추구해야 되는 미덕 추구의 문제에 있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팽배했었던 60년대에 물질 만능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도덕적인 사회를 주창했다는 것인데요. 적어도 이 선거 기간 중에 그간 연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세운 것들은. 마찬가지로 그에 이어서 40년 후에 버락 오바마가 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의 입장도 비슷한 것이었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어떤 갈망이 있는 그런 사회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오바마가 보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오래전에 로버트 케네디가 보였던 입장, 그리고 버락 오바마가 이 대통령에 출마해서 보였던 그런 입장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면 현실 정치에서의 이런 미덕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가장 그것을 극대화한 실제 사례였을 것이다라고 마이클 샌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장에서 마이클 샌델은 빈부격차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그것이 너무 심화되게 되면 사회적으로 연대의식은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체의식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면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따로 살게 되고요. 또한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공공이 함께 누려야 될 그런 어떤 그런 시설들 같은 것이라든지 어떤 정책들 같은 것을 이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양자 사이의 어떤 그런 이견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어떤 공동체 의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렵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 속에서 서로 이견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정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마이클 샌델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로 다른 이견들 사이에서의 존중을 할 수 있는 정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정치가 도덕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이견들을 수용하고
그것을 또 이 열린 공간에서 서로 토론하고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라고 마이클 샌델은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도덕에 기초하는 그런 정치가 그로부터 떨어져서 중립을 추구하는 정치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바람직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마이클 샌델의 주장입니다. 네, 정의라는 주제를 영화적으로 가장 깊게 탐구하는 감독, 대표적인 감독이 있다면 다르덴 형제, 그리고 또 켄 로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르덴 형제의 영화 중에서 내일을 위한 시간, 그리고 켄 로치의 영화 중에서 나 다니엘 블레이크, 이 두 편의 영화를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네, 이 두 편의 영화는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 요약해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일부분만을 저는 전달할 수밖에 없었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직접 마이클 샌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